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에 인생의 절반을 산 여성이에요. 내 마음은 아직 이팔 청춘인데 어느새 몸은 늙어 50살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네요. 흔히들 꽃다운 20대를 가리켜 화양연화라고 표현하잖아요. 꽃이 만발한 시기라는 의미로요. 하지만 저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나온 세월이 제게는 너무도 잔인하고 혹독했기 때문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시간이 흐르면 모두 추억으로 남는다고 하던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콱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부하가 치밀어 오를 뿐이니까요. 그럼에도 이렇게 과거를 되짚어가며 사연을 적게 된 건 이번에야말로 지긋지긋한 악연을 확실히 끊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는 14살이 되던 해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됐어요. 부부가 너무 사랑하면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는다더니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지방에 있는 친척 결혼식에 다녀오신다고 작은아빠와 세 분이서 심야 고속버스를 타셨는데 버스가 전복되는 바람에 세 분 모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때 저는 작은 집에서 사촌 동생과 함께 잠들어 있었는데 안방에서 들리는 작은엄마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죠. 안방에 달려가 보니 작은엄마가 수화기를 붙들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거짓말이라고, 그럴 리 없다고. 우리 애 아빠는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그때 작은 아빠가 잘못됐다는 건 어렴풋이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전화를 끄는 작은 엄마의 입에선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거든요. 지은아, 우리 이제 어떡하니? 너희 부모님이랑 작은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구나. 순간 귀에서 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곤 속이 울렁거려서 헛구역질이 나오기 시작했죠.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잡고 구역질을 해댔더니 속에서 쓴물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나오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변기를 잡고 욱욱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아버렸어요. 속이 텅 비고 머리는 멍한 상태가 되었죠. 이후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작은엄마 손에 이끌려 사촌 동생과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있는 병원인지도 모르겠고 그저 물어물어 시신 안치실까지 갔던 것 같아요. 저랑 사촌 동생은 안치실 앞 복도에 남아있었고 작은엄마 혼자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잠시 뒤 작은엄마가 오열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제발 아니기를 바랐던 간절한 소망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저는 작은엄마와 함께 상주가 되어 세 분의 합동 장례식을 치렀고 장례가 끝나던 날부터 작은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조실 부모하고 형제라고는 아빠랑 작은아빠 두 분뿐이라서 평소 우애가 각별했는데 그래서인지 작은엄마가 저를 맡아 키우기로 하신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작은엄마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신도 남편을 잃고 막막할 텐데 조카까지 떠맡아 키울 생각을 하시다니요. 당시 9살이던 사촌동생은 아빠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나이가 어린 것도 그렇지만 유독 아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랬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작은엄마는 넉넉지 않은 살림에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동생한테 신경을 써줄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오롯이 제 몫이 되었죠. 얹혀 사는 주제에 이런 거라도 해야 고생하시는 작은엄마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아서 제가 동생을 챙기기로 했거든요. 실어증이라고 하죠. 동생은 아빠를 잃은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감정이 메마른 사람처럼 무감각하고 무표정하게 변해버려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놀림도 받고 따돌림도 받곤 했죠. 학교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작은엄마를 대신해 제가 동생네 학교로 찾아가곤 했는데 한 번은 젊은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저를 보고는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사는 게 바빠도 그렇지. 애 상태가 이러면 부모가 직접 와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뭘 한다고 대신 오니? 들어보니 네 친동생도 아니라며. 아직 젖살도 안 빠진 어린애가 뭘 한다고 대신 여기를 와? 부모가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니 애가 그렇게 된 거지. 순간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지만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대들 용기는 없었어요. 그저 애꿎은 주먹만 꽉 쥔 채 속으로 욕을 해댔죠. 그랬더니 교무실로 막 들어오시던 동생의 담임선생님이 버럭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선생님, 교육자로서 그게 할 소리입니까? 선생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요? 당장 사과하세요. 그러자 여자 선생님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선 마지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는 교무실을 나갔어요. 동생네 담임선생님은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선생님이셨는데 정년 퇴직이 얼마 안 남은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을 대하는 눈빛이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는 눈빛처럼 따뜻한 분이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그러시더군요. 어른도 실수는 하는 법이란다. 그러니 방금 전에 들은 말은 가슴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오늘 보자고 한 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부른 거란다. 사촌 동생이 같은 반 친구를 때렸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좋은 소식이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들었겠지만 지영이가 반 친구랑 싸움을 했거든. 물론 싸움을 한 거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현재 지영이 상태에서는 좋은 신호이기도 해. 어찌됐건 간에 자기 감정을 표출한 행동이니까. 그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지영이가 조금씩 자기 감정을 드러내게 됐다는 건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니?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조용히 옆에서 지켜봐 주셨구나. 나직한 목소리로 조곤조곤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상하게 울컥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작은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뒤 제 주위에서는 제게 동정 섞인 시선만 보내왔었는데 그날 담임선생님은 달랐어요. 별거 아닌 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제게 닥친 지금의 상황에 대해 괜찮다고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날 선생님께서는 저와 사촌동생을 데리고 근처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그날 선생님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제게 있어 짜장면은 위로와 위안의 음식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당시 작은 엄마는 파출 도우미를 하셨는데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분이라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밤새 끙끙 앓고 나셨어요. 그러면서도 틈틈이 빌딩 청소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도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집안 행사 때 보게 되는 친척들 사이에선 말들이 많았죠. 아니, 지은이 앞으로 남겨진 지 부모 사망보험금이 꽤 되지 않아? 지영이 아빠 것도 그렇고. 근데 왜 저리 억척이래? 혹시 보험금을 날려먹은 거 아니야? 맞네, 맞아. 그러지 않고서야 저 억척을 떨고 살 리가 없지. 그러게, 애초에 지은이 떠맡겠다고 할 때부터 이상했어. 자기 남편도 죽은 마당에 시숙자식을 왜 지가 맡아? 그게 다 보험금 노리고 그런 거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말이 한 달씩 건너갈 때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은 확신으로 굳어져 버렸고 그 바람에 작은 엄마는 남편과 시숙 부부 사망보험금에 눈이 먼 몹쓸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렸어요. 그리고 그 무렵부터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친척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죠. 목적은 하나였어요. 저희 부모님과 작은아빠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이었죠. 재수씨, 그러지 말고 딱 2천만 빌려주세요. 두 형제의 큰 재수씨까지 죽었으니 사망보험금만 해도 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냥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자까지 쳐서 줄 테니 딱 3개월만 씁시다. 네? 형님, 우리가 더 급해요. 형수, 그 돈 저 좀 빌려주세요. 내가 은행이자? 아니, 달러이자로 쳐드릴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선 맡겨놓은 돈 달라는 사람들처럼 돈 타령을 해댔어요. 그 바람에 저희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그래서 시달림에 못 이겨 결국 이사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사한 집에서 첫날밤을 보내는데
작은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지은아, 너도 너희 부모님 앞으로 나온 보험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사람들 말처럼 작은엄마가 다 써버린 건 아닌가 걱정되지 않아? 상관없어요.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고 저 키워주겠다고 하신 분은 작은엄마 한 분뿐이었잖아요. 그 돈 작은엄마가 다 가지셔도 돼요. 예, 너 그렇게 세상 모르게 살면 안 된다. 너도 봐서 알지? 이 집안 사람들 우리 힘들 땐 누구 하나 연락 안 하더니 돈 냄새 맡으니까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 세상이 그렇다. 남보다 아는 사람들이 더 매정하고 무서운 법이야. 그러니까 지은이 너도 앞으로 네 거는 네가 잘 챙기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제게 예금 통장을 하나 내어주셨어요. 이거는 절대 남한테 보여주면 안 돼. 잘 가지고 있다가 너 대학 등록금으로도 쓰고 시집갈 때 혼수 비용으로도 써. 작은엄마가 관리해 주려고 했는데 괜한 소문이 나는 걸 보니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제가 몇 번이나 필요 없다고 작은엄마가 가지고 계시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거절하셨어요. 내가 너 키우겠다고 한 건 네가 내 시조카라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 엄마하고 우정 때문에 그런 거지. 알잖니? 네 엄마랑 나 동서지간이기 전에 세상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던 거.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너희 엄마도 우리 지영이 데려다 키워줬을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빚진다 생각 말고 당당하게 살아. 넌 이제 내 딸이고 지영이는 언니니까. 알았지?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든 작은엄마는 저를 친딸처럼 돌봐주셨어요. 그러니 저 역시 사촌동생을 친동생처럼 여길 수밖에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나갔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던 해 작은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예전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자주 다니시기는 했는데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다 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 병명을 알게 된 거예요. 복마감 사기였죠. 이미 다른 기관에 전이가 된 상태라서 생존율은 고작 1%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 처참한 확률은 안타깝게도 틀리지 않았어요. 진단을 받은 지 3개월도 되기 전에 작은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작은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1년 넘게 실어증까지 걸렸던 사촌동생은 또다시 엄마와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번에는 전처럼 실어증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건 덜 슬퍼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별을 하기 위한 3개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작은엄마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사촌동생이 그러더군요. 언니, 이제 나도 고아가 됐어. 이제 나한테 가족은 언니뿐인 거지? 언니는 나 안 버릴 거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사촌동생을 보니 5년 전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작은엄마 눈에도 내가 이렇게 보였겠구나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기운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동생을 위해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가장 시급한 건 생활비를 버는 거였어요. 통장에 부모님 보험금은 들어있었지만 그걸 빼먹고 살기에는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대학에 휴학계를 내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다행히 같은 과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동대문에 있는 도매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하는 일이라서 낮 시간에 동생을 챙겨줄 수 있고 살림도 할 수 있으니 제게는 딱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시장일은 맞은편에 밀리오레와 두타 같은 쇼핑몰이 생기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일하던 가게 사장님 조카가 쇼핑몰에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직원을 아직 못 구했다며 저한테 몇 달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도매시장에 있을 때는 상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라서 호객행위는 거의 하지 않았는데 소매 장사는 달랐어요.
자동차 한 대 크기만한 점포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와중에 내 손님은 내가 불러서 물건을 팔아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새로 일하게 된 가게 사장이 사입에 재주가 있어서 주변 가게들에 비해 매상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꽤 받을 수 있었죠. 저희 가게 사장은 저보다 4살 많은 남자였는데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고 군대를 다녀온 뒤 어머님이 하시는 도매시장에서 장사를 배웠다고 했어요. 그러다 자기 장사를 해보려고 쇼핑몰에 입점을 하게 된 거였죠. 자기가 공부머리는 없어도 장사머리는 좀 있는 편이라며 혹시 나중에 내 가게를 차릴 생각이 있다면 자기한테 상의하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냥 빈말로 하는 소린가 보다 했는데 사장의 행동을 쭉 지켜보니 빈말을 하는 타입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낮엔 동생을 돌봐야 해서 야간 타임으로 일을 하다 보니 새벽에 사입을 나가는 사장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꽤 되더라고요. 좁아 터진 가게 안에서 사장님과 단둘이 있으려니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특히 밥 시간대 사장님이 가게에 오면 좀 난감했어요. 식대를 아끼기 위해 주변 가게 점원들이랑 같이 밥을 먹곤 했는데 사장님이 계시면 눈치가 보여서 말이죠. 그래서 평소엔 사장님이 사입하러 갈 때까지 참았다가 늦게 밥을 먹곤 했는데 그날은 손님도 일찍 끊기고 배도 고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사장님이 가게에 있는 동안 식당가에 올라가 밥을 먹고 오겠다고 했더니 글쎄 자기도 따라 나서지 뭐예요. 안 그래도 혼자 밥 먹기 싫었는데 잘 됐네. 지은 씨는 뭐 좋아해? 한식? 양식? 아니면 일식? 솔직히 이거고 저거고 간에 혼자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죠. 결국 그날 사장님은 식당가에서 가장 비싼 생선초밥을 사주셨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사장님이 밥 시간에 맞춰 가게에 왔다는 거였죠. 꼭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울며 겨자 먹기로 매일 밤 사장님과 저녁을 같이 먹게 된 저는 밥은 불편하게 먹었지만 식대를 아낄 수 있긴 했어요. 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밥값을 사장님이 내주었거든요. 그렇게 매일 밤 밥을 같이 먹다 보니 틈틈이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게 되었고 제가 돌봐야 하는 동생이 있다는 것도 말하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그런 제 처지를 배려해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과일이며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상품권 같은 걸 선물해 주셨어요. 덕분에 사장님은 제 동생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비록 서로 얼굴도 한번 못 본 사이였지만요. 언니네 사장님 말이야. 혹시 언니 좋아하는 거 아냐? 그렇잖아. 이 비싼 과일이며 10만 원도 넘는 TGI 상품권을 주는데 사심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언니네 사장님은 어떤 사람이야? 잘생겼어? 말해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 처지가 딱해서 챙겨주는 거지. 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수능도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서 말인데 언니, 나 꼭 대학 가야 돼? 솔직히 나는 언니랑 달리 성적도 별로고 공부 체질도 아니잖아. 난 빨리 돈 벌고 싶어.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도 언니처럼 쇼핑몰에서 일하고 싶어. 또 그런 소리 한다. 요즘 세상에 대학 안 나오면 어지간한 데는 취직도 못하는 거 모르니? 말이 쇼핑몰이지 시장 바닥이나 다를 게 뭐 있어. 어제 어떤 손님이 1,000원 안 깎아준다고 그러더라. 평생 이따위 시장 바닥에서 장사나 하고 살으라고. 난 네가 나처럼 이런 소리 듣고 사는 거 싫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말고 공부나 해. 그 무렵 동생과 저는 동생의 대학 진학 문제로 자주 다퉜어요. 언젠가 동생이 하도 졸라서 매장에 데리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동생이 제가 일하는 걸 보고는 자기도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제 눈에는 좋아 보였겠죠. 조명 짱짱하고 온갖 화려한 옷들이 즐비하고 천장 스피커에서는 최신 유행가가 흘러나오고 쇼핑에 들뜬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거기다 사입을 하기 전 물량 체크를 위해 가게에 나왔던 사장님이 동생한테 옷도 선물해주고 용돈도 주고 식당가에 데려가 초밥까지 사 먹였으니 제 직장에 대한 동생의 호감도는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절대로 동생을 이런 데에서 일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나는 몰라도 내 동생만큼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이런 자바람과 달리 동생은 일찌감치 제 진로를 결정한 것 같았어요. 저 몰래 사장님과 뒤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수능 시험이 끝나자마자 근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했더라고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동생은 물론이고 사장님한테도 화를 냈어요. 사장님, 어떻게 저 모르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 동생 일인데 왜 사장님이 나서서 회방을 놓으시냐고요. 사장님 동생이면 이러시겠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내 여동생들이라면 그런 기특한 짓을 하겠다고 할 리가 없어. 지은 씨 동생이니까 그런 거지. 예쁘잖아. 자기 언니 힘들까봐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동생이 힘든 일 하는 거 싫은 마음은 잘 알겠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봐. 지은 씨 동생은 자기 때문에 대학까지 그만두고 장사를 하는 언니한테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겠어?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좋은 방법 아닐까? 사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동생을 위한답시고 온실의 화초처럼 가꾸려 들기만 했지 동생이 가지는 심적 부담감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따지고 보면 예전에 제가 고생하는 작은 엄마를 지켜보며 느꼈던 그런 감정일 텐데 말이죠.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대신 출퇴근도 저랑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는 조건이었죠. 어디 하나 기댈 데 없던 저는 그 일 이후로 사장님께 심적으로 조금씩 의지하게 됐어요. 그렇게 마음이 먼저 다가가니 그동안 직장 사장으로만 알고 지내던 이 남자가 새삼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수년간 이 남자가 저를 향해 구애를 펼쳤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손을 잡게 되었죠. 하루아침에 사장님에서 남자친구가 된 이 남자는 그동안 못했던 참견을 쉴 새 없이 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여자 둘이 사는 집에 보안 상태가 걱정이라며 현관에 보조키도 새로 달아주었고 방범창이 흔들린 데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도 했어요. 거기다 직업 특성상 밤 늦게 출근해 새벽녘에 퇴근을 하다 보니 위험하다며 직접 차를 끌고 와 저랑 동생의 출퇴근을 도맡기도 했죠. 아니, 이렇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 그동안은 어떻게 참았대요? 힘들었지. 솔직히 말하면 지은 씨 퇴근할 때 몰래 따라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런데 이젠 내가 직접 데려다 줄 수 있으니 다행이지 뭐. 사장님은 저뿐만 아니라 제 동생도 끔찍하게 챙겼어요. 제 동생 아르바이트 자리만 해도 그랬어요. 이미 돈을 벌겠다는 마음이 있던 동생이기에 가만히 둬도 제가 일자리를 구할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럴 바에는 자기가 직접 알선해 주는 게 자기 시야에서 보호할 수 있겠다 싶었다나요? 아무튼 사장님은 저보다 늘 한 수 위를 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우리 자매한테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었어요. 얼마 뒤 동생은 처참한 수능 성적을 받게 되었고 결국 대입에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본격적으로 쇼핑몰에서 일을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마침 남성복 코너에도 매장을 하나 더 내게 된 사장님은 이미 자리를 잡아둔 제 자리를 제 동생한테 맡기고 저를 4층 남성복 코너로 올렸어요. 처음 몇 주는 고전을 면치 못하던 매장이 슬슬 단골도 생기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사장님이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당장 하자는 건 아니야. 올해는 내가 9수라서 당장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내년 봄에 결혼하자. 너랑 지영이 그렇게 사는 거 두고만 볼 수 없어. 여자 둘이 사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우리 결혼해서 셋이 살자. 내가 너 아끼는 만큼 네 동생 지영이도 아껴줄게. 약속해. 그 말을 듣는데 좋았어요. 나를 지켜주기 위해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도 좋았고 무엇보다 내 동생을 아껴주겠다는 그 말에 감동했거든요. 결혼을 약속한 뒤 본격적으로 사장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버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현재 어머님과 두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더군요.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도매시장에서 가게를 크게 하셨는데 현재는 2살 어린 여동생이 어머님과 함께 맡아서 하고 있다고 했어요. 막내 여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이고요. 그런데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여동생들과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둘 다 아직 철이 없어. 바로 밑에 동생은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사고를 쳐서 결혼을 했다가 얼마 못 살고 이혼하곤 지금은 애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 살아. 하도 정신을 못 차리길래 엄마 가게에서 일하게 했는데 툭 하면 삥땅을 쳐서 금고엔 손도 못 대게 하고 있지. 막내는 얘도 꼴통인데 헛바람이 불어서 연예인 되겠다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예인 뒷공문이만 쫓아다니지 뭐야. 내 동생들이지만 정말 답이 없다니까. 그래도 내 말은 잘 들으니까 혹시라도 내 동생들이 까불면 나한테 말해. 그땐 그저 흘려들은 얘기였는데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며 시댁 식구들과 자주 만나게 되니 남편 말이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왜 큰 시누이한테 철이 없다고 했는지, 둘째 시누이한테 꼴통이라고 했는지 피부에 짝짝 와닿았어요. 언니, 고아라면서요?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솔직히 부럽다. 언니 마음대로 살 수 있었을 거 아냐. 돈도 마음대로 쓰고 집에 남자친구도 마음대로 데려가고. 나도 언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아무리 철이 없다지만 남의 가슴 아픈 가정사를 두고 이런 소리를 하다니 제 귀가 의심스럽더군요. 그런 말 마세요. 부모님이 옆에 계신 것만큼 힘이 되는 것도 없어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유일한 분들이니까요. 어머, 이게 무슨 도덕 교과서 같은 소리야? 언니, 가만 보니까 가식 쩐다. 이래서 우리 오빠가 홀딱 넘어간 거구나? 쥐뿔도 없이 혹 같은 동생까지 달고 왔다길래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완전 여우였네. 언니, 되도 않는 거짓말 하지 말고 앞으로 며느리 노릇이나 잘하세요. 내가 두고 볼 테니까. 와, 이건 그냥 철만 없는 게 아니라 개념도 없고 위아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애교에 불과했어요. 적어도 둘째 시누이에 비하면 말이죠. 언니, 나 10만 원만. 오늘 공개방송 가야 하는데 용돈이 떨어졌어요. 좀 주세요. 누가 막내 아니랄까봐 애교를 떨면서 용돈 타령을 하더군요. 그래서 용돈을 한번 줬더니 이날 이후 툭 하면 찾아와서 용돈을 뜯어가지 뭐해요. 보름 사이 제 월급만큼이나 뜯어가 놓곤 미안한 기색도 없었어요. 마치 ATM 기계에 돈을 뽑으러 오는 사람처럼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 한마디 했더니 얼굴색을 싹 바꾸며 그러지 뭐해요. 아씨, 누가 1억을 달래 2억을 달래. 꼴랑 10만 원짜리 한 장 쥐어주면서 어디서 생색이야. 솔직히 말해서 언니, 우리 오빠 돈 보고 결혼하는 거잖아. 지는 순둥이 같은 우리 오빠한테 돈 쫙쫙 빼먹으면서 나한텐 이 정도 껌값도 못 쓰겠다는 거야? 씨발, 완전 도둑놈 심보네. 아가씨, 말 가려하세요. 난 그쪽 오빠 돈 보고 사귄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남편 등골 빼먹고 살 생각 추호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 욕짓거리예요?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나보다 나이 처먹었으면 다냐? 그때였어요. 저녁 같이 먹자고 저희 매장에 들렀던 동생이 저한테 욕설을 퍼붓는 시누이를 보고 순간 욱해서 머리채를 잡아버린 거죠. 너 뭐냐? 네가 뭔데 우리한테 욕을 하고 지랄이야. 당장 사과해. 사과하라고. 머리채를 잡힌 시누이는 제 동생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 낑낑대면서 발악을 했지만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싹싹 빌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제야 동생은 잡았던 머리카락을 놔주었어요. 너 오늘은 내가 조용히 끝내는데 한 번만 더 이따위 짓 하면 가만 안 둬. 알았어? 그제야 작은 시누이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쳤어요. 언니, 이 결혼 괜찮겠어? 저런 걸 시누이로 두고 어떻게 살아? 아니, 어떻게 지 옳게 될 사람한테 저딴 욕을 하냐? 제정신이래?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형부한테 한마디 해야지. 그러지 마. 나부터라도 내 동생에 대해 안 좋은 소리 하면 못 참겠는데 네 형부라고 다르겠니? 살면서 내가 잘 고쳐나갈게. 언니, 언니는 사람을 그렇게 몰라? 저런 건 절대 안 고쳐져. 인성 자체가 글러먹은 거라고. 그리고 형부도 이미 알걸?
저런 애가 집에서는 멀쩡했겠어? 그러니까 형부한테 말하고 앞으론 이런 일 없게 하는 게 맞아. 동생은 씩씩거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선 그이한테 전화해 그날 있었던 일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이 결혼 길을 쓰고 막을 거라고 엄포까지 놓았죠. 결국 며칠 뒤 둘째 시누이는 가게로 찾아와 제 오빠가 있는 앞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결혼 전부터 시누이들과 사이가 틀어진 상태로 시작된 제 결혼 생활은 곳곳에서 잡음이 흘러나왔지만 중간에서 중심을 잘 잡고 있는 남편 덕분에 큰 탈 없었어요. 그렇게 순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결혼 2년 차에 아들도 낳았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던 무렵부터는 다시 일도 시작했어요. 의류 사업 판도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가게 매출이 떨어지자 남편이 온라인 샵을 만들었거든요. 홈페이지 관리며 고객 관리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저도 돕게 되었죠. 그 무렵 여동생은 새로 오픈한 명동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대문 매장보다 매출이 안 나와서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걸 어쩌겠어요. 그런데 얼마 뒤 벼랑간 동생이 독립을 하겠다며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가게도 그만두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평소 같으면 저보다 더 난리를 칠 남편이 잠잠하더란 거예요. 자기야, 지영이 가게도 그만두고 독립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본인이 결정한 건데 내가 어쩌겠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처제 정도면 자기 앞가림 정도는 충분히 할 사람이잖아. 믿으니까 안 말리는 거야. 그 말에 왠지 모르게 서운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제가 끼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니 남편 말대로 믿어주는 게 상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일단 동생하고 대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갑자기 독립을 하겠다니. 그리고 가게는 왜 그만두는데? 너 무슨 일 있지? 언니한테는 말해줄 수 있잖아.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장사하는 게 신물이 나서 그래. 그리고 언니, 나 돈도 꽤 모았고 엄마가 남겨준 아빠 보험금도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네 언니인데 왜 걱정을 안 해. 그리고 그 돈은 나중에 너 시집갈 때 써야 하잖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돈이라고. 알아. 그래서 나 이 돈으로 유학이나 가려고. 언니도 알지? 내가 공부머리는 별론데 손기술은 좀 있는 거. 나 기왕 의류 쪽에 발 들인 거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어. 생각 같아선 이태리나 영국으로 가고 싶지만 언니도 알다시피 내가 영어가 안 되잖아.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건 이러니까 일본으로 갈까 해. 모처럼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동생을 말릴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어요. 대신 갈 때 가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가라고 전문 유학원에 의뢰해 유학 준비를 시켰어요. 그렇게 반년 동안 준비를 한 동생은 일본으로 유학길에 올랐어요. 남편은 마음만 먹으면 당일치기로도 보고 올 수 있는 거리인데 너무 걱정 말라고 했지만 14살 때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붙어있던 동생이 떠나자 상실감이 꽤 컸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툭하면 스카이프로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고 김치며 라면 같은 부식도 수시로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더니 육아를 하며 일까지 하려니 동생한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더라고요. 점점 연락도 뜸해지더니 언제부턴가 연중 행사처럼 연락을 하게 되었죠. 통화를 할 때마다 늘 동생은 잘 지낸다고 걱정 말라는 말만 했어요. 학교를 졸업할 때 남편과 함께 졸업식에 참석차 일본에 가서 본 게 마지막이었죠. 다행히 그쪽 회사에 취직해 직장도 다니고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적어도 한국에서 일할 때처럼 손님들한테 무시와 멸시를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때때로 동생은 우리 아들 장난감이며 학용품 등을 보내주었고 제 아들한테는 일본이모로 불리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시댁에서는 2번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이혼녀였던 큰 시누이가 재혼을 했고 둘째 시누이 역시 얼마 뒤 결혼을 했거든요. 큰 시누이 내외는 어머님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시누이보다 3살 아래인 아주버님이 워낙 빠릿빠릿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꽤 신임하게 되었죠. 철없는 시누이를 위해선 잘된 일이었어요.
둘째 신우이는 연예인을 하겠다고 헛물을 켜고 다니다가 사기 계약에 휘말리면서 수천만 원을 날리고는 오빠한테 끌려와 다시는 그쪽 계통엔 고개도 안 돌리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남편 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연매장에서 일하던 직원과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신우이들의 결혼으로 시댁은 명절 때마다 북적였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시리더라고요. 혼자 외롭게 일본에서 지내고 있는 동생이 떠올라서요. 그런데 명절 기분에 다들 들떠서 그런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더니 결국 둘째 신우이가 술주정을 부리지 뭐예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자기보다 큰 신우한테 혼수를 더 해줬다는 게 화근이었죠. 아씨, 참으려고 했는데 다들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도 오빠도 옳게도 다들 나만 미워하는데 그래도 난 수정이 전년보다 떳떳하다고. 야, 오수정, 너 맹한 척 시실거리면서 뒤에서 나쁜 짓 하는 거 다 알아. 가면 벗어 이년아. 이 기집애가 술 처먹고 어디서 2년 전년이야. 네가 그러니까 다들 널 또라이라고 하는 거야. 나 술 먹으면 애미애비도 못 알아본다더니 저게 딱 그 짝이라니까. 그러자 둘째 신우이가 술병을 들고 벌컥벌컥 들이마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이씨, 오늘 내가 네 가면 다 벗겨낸다. 올케 언니 동생 왜 도망치듯 일본으로 갔는지 알아요? 모르죠? 내가 그 이유 알려줄까요? 혀 구부러진 소리를 하며 막내 신우이가 대뜸 제 동생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큰 신우 얼굴이 창백해졌죠. 손을 뻗어 동생 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제가 중간에서 큰 신우 손을 잡아버렸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내 동생이 왜 일본으로 갔는지 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전현 오수정이 언니 동생 남자를 뺏었거든요. 그것도 꼴랑 30만 원 받으려고. 미친 게 같지도 않은 애가 졌다고 쇼까지 치면서 언니 동생한테 사기쳤다니까요. 그 바람에 언니 동생은 3년 사귄 남자랑 깨지고 일본으로 간 거예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해대는 둘째 신우 말을 정리해보면 이랬어요. 제 동생은 가게 단골이던 손님과 3년째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제 동생한테 머리채를 잡혔던 게 앙금으로 남아있던 둘째 신우가 제 동생 남자친구를 꼬시면 30만 원을 준다고 지 언니를 꼬드긴 거죠. 일반 사람 같으면 돈 30만 원에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멍청한 큰 신우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제 동생 문제에 대해 상의할 게 있다며 동생 남자친구를 불러내선 술을 먹이고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거죠. 두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음에도 마치 밤사이에 자신이 겁탈을 당한 것처럼 쇼를 하고는 얼마 뒤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제 동생은 남자랑 헤어졌고 도망치듯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거죠. 사돈지간에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동생은 가게를 그만둘 결심을 하면서 제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동생이 한국을 떠나는 걸 남편이 말리지 않았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다 두 시누이가 짜고 버린 짓이라니 그깟 30만 원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파렴치한 짓을 해놓고도 잘났다고 떠드는 꼴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에 있던 술상을 뒤엎고 둘째 신우 머리채를 잡았죠. 큰 년은 멍청해서 그렇다 치고 넌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네 인생 네가 망쳐먹은 건 나 상관 안 해. 그런데 내 동생 인생을 건드리면 얘기가 달라지지. 재미있었니? 그 뱀 같은 혓바닥으로 한 사람 인생 망치니까 좋았냐고. 내가 그동안 네 하는 짓이 예뻐서 존대까지 써가며 신우이로 받아들였는지 아니? 웃기지 마. 니깎게 뭐라고. 그저 내 남편 얼굴 보고 참았던 거야. 길바닥에 널브러진 개똥만도 못한 주제에 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왜 내 동생 인생을 건드리냐고. 내가 빨간 줄 긋는 한이 있어도 너 오늘 내가 가만히 안 둬. 너 내 손에 오늘 죽은 줄 알라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바들바들 떨며 손을 치켜들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한 템포 빨리 누군가가 둘째 신우 뺨을 치더군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싸늘한 표정으로 자기 동생을 내려다보던 남편은 부들부들 떨고 있던 저를 끌어안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런 하찮은 것 때문에 당신 손 더럽힐 필요 없어. 쟤들 부부 오늘부로 내 가게에서도 내쫓고 내가 마련해준 신혼집도 뺏을 거야. 앞으로는 저기 집애가 길바닥에 나앉든 굶어서 죽든
신경 안 쓰고 살면 돼. 지가 지금까지 누구 덕에 살아왔는지 제대로 보여주면 되니까. 당신은 가만히 두고만 봐. 그리고 수정이 너도 잘 들어. 동생이 미친 짓을 한다고 그 장단에 노란한 너도 난 용서가 안 돼. 그 나이 처먹고도 정신 못 차리고 그따위로 사니? 내일 쇼핑몰에서 일하기로 한 거 없던 일로 하자. 너 같은 거랑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역겹거든. 그 길로 남편은 저와 아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후로 시댁과 연을 끊고 살았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딱히 제게 해를 끼치신 건 없지만 당신 딸들이 그런 짓을 벌이는 걸 옆에서 다 보고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끝까지 저보고 이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괜히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남매들 사이 갈라놔야 되겠냐면서요. 그런 시어머니가 못내 괘씸해서 보고 싶지 않았어요. 몇 년 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머님이 하시던 도매 가게는 큰 시누이 내외가 들어먹고 살던 집은 둘째 신우 때문에 날려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때쯤인가 큰 신우가 집으로 찾아와 돈 좀 빌려달라고 울며 불며 사정을 했는데 남편이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대신 어머님이 들어가 계신 요양원 비용은 남편이 대주기로 했죠. 그렇게 8년이 지난 지금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이지만 그래도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그래서 두 시누이한테도 부고를 알렸죠. 그랬더니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영정 앞에 향도 피울 생각 않고 대뜸 유산은 얼마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 모습에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이 생각났어요. 유산은커녕 그동안 요양원에 계시면서 쓰신 비용도 저희가 냈다고 하자 들은 척도 않고는 장례식장의 입구에 놓인 부조함을 살피더라고요. 그리고는 두 신우가 서로 자기가 부조금을 챙기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손님들 보기 남사스러울 정도로요. 그런데 그 순간 부고를 듣고 달려온 제 동생이 두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일본 유학 후 일본에서 취직해 직장 생활을 하던 동생은 한국 기업에 스카우트 돼서 한국에 돌아온 지 몇 년 되던 참이었죠. 원래 키도 크고 스타일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명품 관련 패션업에 종사하다 보니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있었죠. 구두부터 스타킹, 고급스런 투피스에 팔에 걸린 백까지 소형차 한 대 값은 좋게 되는 그 모습을 본 두 시누이는 입만 쩍 벌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둘째 신우가 말을 걸었죠. 네가 어떻게 그런 비싼 백을 손에 들고 있어? 우리 오빠 집에 빌붙어 살던 거지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걸 쓰고 사냐고. 너 이거 짝퉁이지? 짝퉁이 아니고선 네가 어떻게 그 백을 들고 다니냐고. 그러자 제 동생은 눈을 살짝 내리깔고는 말했어요. 원래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야. 짝퉁만 쓰고 사는 네 눈에 번들 짝퉁으로 안 보이겠니? 적어도 오늘만큼은 인간 대접 받고 싶다면 네 어머니 장례식에서 그런 추태는 보이지 마라. 너무 없어 보인다. 하긴 없는 사람한테 없어 보인다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긴가? 비켜. 구질구질한 니들하고 말 섞기 싫으니까. 아, 수정 언니. 그래도 언니한테 고마운 건 있어요. 언니가 한 거짓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잖아요.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하나? 언니 사는 꼴 보니 안 됐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다 자업자득이다 생각하고 사세요. 원래 나쁜 짓 하고 사는 인간들 최후가 그런 거니까. 동생은 두 자매를 내려다보며 혀를 차고는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국화 한 송이를 집어 시어머니 영정 앞에 내려놓았죠. 그날 동생의 행동에서는 승자의 여유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으로 성공을 일군 단단한 의지이기도 했어요. 제 동생이지만 참 멋지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통쾌한 복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그 과정은 힘들겠지만요.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동생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항상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